안녕하십니까. 미주알 코주알의 홍성구 기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이번에도 AGM 인스티튜트의 리처드 명 대표님과 함께 학자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대학 재정 보조금 이거에 대해서 실질적인 혜택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네,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점을 좀 유의해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렇죠. 아무리 약이 좋아도 네. 먹어야지 네. 효과가 있는 것처럼 네. 실질적으로 재정 보조라는 그런 귀한 참 방식이 있지만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재정 보조금이 차지하는 그 가정의 재정 형편에 대한 부담이 날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어느 정도나 늘었나요? 뭐 사립대학이 거의 8만 달러를 육박을 하니까 와. 그 6만 불 버는 가정에서 재정 부담이 없다면 잘못된 일이겠죠. 못 보내죠, 학교에. 네. 예, 단계적으로 참 많은 가정에서 이민을 오는 목적이 자녀 교육 때문에 오지만 네. 대학을 가기 전까지는 누구든지 다 열심히 잘 하세요. 왜냐하면 미국의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네. 의무교육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안 들죠. 네. 예, 대부분 이제 부가적인 특별 과외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교육적인 측면에서 엑스트라 커리큘럼 하느라고 돈이 좀 들어가겠지만 네. 그래도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안 들기 때문에 그 실질적으로 대학이 진학을 목표로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감각이 부족할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더욱이 그 대학에 있는 그 학비의 증가율이 일반적인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는 한 2배 정도 이상이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룰 오브 72라는 게 있어요. 네. 예, 72를 그 이자율로 나눠주면 네. 분모가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네. 뭐 3%다. 네.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36. 27. 326하고 27. 네. 그죠? 네. 그러면 그 횟수마다 돈이 2배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우리가 증가율이 한 4%,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한 3% 정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대학의 그 학비의 증가율이 그 거의 2배 정도 된다 그러면, 와. 예, 한 매 10년, 12년마다 대학 학비가 한 2배 정도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월급이나 소득의 증가분을 볼 때, 경기의 둔화 현상으로 인해서 그렇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매년 사립대학인 경우에는 2-3천 불씩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야, 그렇군요. 예. 근데 뭐 아이가 2명이 동시에 간다. 예, 그러면 한국말로 딱 한마디가 나오죠. 네. 꽥. 아, 그렇군요. 그래서 재정 보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가 보통 재정 보조를 판단할 때 부모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학교에서 생각하는 이 기준하고 이게 차이가 있다면서요? 굉장히 네. 큰 차이가 있죠. 네. 그러니까 부모들은 어떻게 하면 보조를 많이 받아서 네. 가정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그리고 성공적인 대학 진학을 마치게 하느냐가 부모의 관점이지만 네. 학교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하면 적은 비용으로 우수한 학생을 뽑아서 학교의 인지도를 높이고 네. 그리고 졸업률을 높이고 그렇게 인정받음으로써 더욱더 학교가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잡자는 게 더 커다란 문제겠죠. 그럼 근본적으로 생각의 출발점 자체가 다르네요. 예. 부모 입장과 학교 입장.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더 많은 학생이 지원해 주는 걸 바라죠. 네. 예, 항상 그 풀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풀이 늘어나면 네. 거기에는 얼음도 있지만 네. 탑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면 거기서 학교에 있는 기금으로 우선적으로 우수한 학생들한테는 장학금도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재정 보조를 잘 운영을 하기 위한 거죠. 한 학생한테 3,000불만 1년에 들 줘도 네. 한 학교의 정원이 만약에 6,000명이라면 네. 한 1,800만 불 정도를 절약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재정 보조에 대한 마케팅 방식도 도입이 되지만 네. 지원자가 떨어져 나가면 안 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칼리지 보드 같은 데를 통해서 예. 우리 학교에 지원해서 합격한 애들의 레인지가 이렇다. 그러면 사실은 뭐 1420에서 1520 사이가 거의 80-90%인데 네.
갑자기 뭐 1280이 등장을 한다든가 희망을 주는군요. 뭐 운동을 네. 잘하는데 특기생으로 아, 왔다든가 네. 그러면 일단 거기서부터 합법적으로 넣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레인지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여기는 이 정도면 합격을 하겠구나. 그래서 누구든지 다 신청을 하겠지. 입학원서를 내니까. 학교에서도 그런 장사. 그거는 네. 어차피 인생이 사람 문제, 돈 문제인데 네. 예,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인정을 하고 중요한 거는 뭐 뭐니 해도 네. 머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넷 프라이스 컬큘레이터라는 게 있잖아요. 학교마다 다 공지를 하는데 그렇죠. 그거를 100%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가 있는. 그렇죠.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넷 프라이스 캘큘레이터라는 거는 이제 학부모들의 그 재정 보조에 대한 그 이해를 좀 도와주기 위해서. 네. 그리고 어느 정도의 판단 기준이 있어야 학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았다고 믿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그 기준은 뭐냐면 연방기금을 예를 들어서 이퀄하게 나눠주려는데 원래 기준이 시작이 된 거예요. 네. 예, 그래서 2010년 10월 1일서부터 연방법으로 교육부에서 대학마다 이 학교에 가는데 넷 프라이스. 그러니까 참 재밌는 말이에요. 뭐냐면 코스트란 말을 안 썼어요. 예. 그러니까 넷 프라이스라는 건 결국은 내 재정 부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얼마나 내가 돈을 내야 되느냐. 네네. 그걸 이제 다루면서 넷으로. 네. 넷이라는 건 뭐냐면 그로스가 아니라 그로스는 네. 총 비용이죠. 그러니까 네. 총 들어가는 비용인데 네. 거기서 재정 보조를 받은 다음에 내가 얼마를 주머니 돈에서 내야 되느냐 하는 그 넷 프라이스가 얼마냐 하는 기준으로 했지만 처음에는 좋은 각도에서 시작이 됐죠. 네. 그런데 학교에서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수입과 자산이 좀 많은 분들은 자녀 교육에 돈을 더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볼 때 좋은 학생들이 더 많은데 네. 수입과 자산이 좀 더 있다 보니까 재정 보조 잘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모두 다 계산을 해버리면 넷 프라이스에 부담이 많으니까 그러면 그 학교를 지원을 안 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레인지에 들어가는 학생들. 그러면 학교 입장에서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죠? 학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거죠. 그래서 그 넷 프라이스가 처음에 나왔을 땐 굉장히 좋은 의도로 나왔지만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학교에서 그 디스클레이머를 달아서 상기에 있는 그 프라이스가 넷 프라이스가 실제 나중에 서류를 다 재검토함으로써 거기서 조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부분은 계산하지 않는다. 하는 식의 디스클레이머를 넣어서 실질적인 계산을 하지 않고 재정 부담이 덜 나오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면 우리 가정에서 어포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고선 지원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 계산기를 100%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넷 프라이스 컬큘레이터라는 걸 통해서 학부모들이 계산해 본 결과만 가지고 우리 이 학교에도 지원하자 이렇게 하는 거는 실제로 그런 결과가 나오진 않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꼭 그렇지 않다고 보지는 않는데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주립대 순수한 주정부의 보조, 연방정부의 예산 갖고만 움직이는 그런 단순한 주립대는 첫째는 그걸 그렇게 이렇게 요리 바꾸고 조리 바꾸고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좀 그래도 뭐 우리가 갈 만한 좋은 사립대라든가 그래도 인지도가 있는 그런 데에서는 주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그게 1, 2천 불 차이가 나면 말을 안 하겠는데 때로는 5천 불, 1만 달러 이상도 차이가 나니까 그런 게 문제가 되죠. 순전히 대학 입장에서는 운영의 측면을 고려해야 되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전용료 수익이라도 늘려야 되는. 그게 적은 게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UCLA 경우에는 1년에 10만 명 이상이 어플라이를 하니까. 와, 예, 한 사람이 뭐 한 80여 불만 내도 예, 작은 돈이 아니죠. 지금 UC 버클리도 지금 10만 명에 육박하고 재작년 통계를 보면 NYU 같은 데는 한 75,307명이 어플라이를 했으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상회계법인의 이상엽입니다. 30년 동안 아틀란타 한인사회에 봉사한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세무회계 관리와 재정 은퇴 계획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자되세요. 이제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점이 뭐냐면 학교에서는 합격 통지를 발송을 하는데 네. 발송한 애들이 다 등록해 주면 좋은데 네. 어떤 학교들은 안정권으로 넣잖아요. 네. 그러면 합격된 학생들의 한 80%가 등록을 안 해주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뭐 UBA라든가 이런 데도 만약에 100명이 정원이라면 네. 한 350, 400장 이렇게 발송을 하니까. 와. 근데 이제 문제는 더 큰 문제가 어디 있냐면 바로 요 타이밍. 지금 조기 등록을 해줬잖아요. 다들 올 초순이나 이렇게 네. 중순까지. 근데 100명 정원인데 이제 조기 등록을 하면서 나 이 학교 등록하겠다. 네. 그런 학생이 150명이 제출을 해준 거예요. 네. 500불, 800불씩 내면서 네. 그 프리 레지스트레이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럼 학교 입장에서 굉장히 고민하죠. 야, 우리는 여기 100명 정원인데 101명이 와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방 코드, 파이어 코드 때문에 네. 클래스를 오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쵸. 미국은 철저하잖아요. 그게.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테크니컬리 이 사람들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등록하지 않게 할 수 있냐. 네. 그래서 프리 레지스트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네. 진짜 레지스트레이션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최소한 돈이라도 받고 네. 500불, 800불이라도 받고 그래서 등록 안 해주는 거 아무 상관 안 하겠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거 참 거시기한데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때 재정 구조를 가지고 네. 우리가 보면 참 이 가정은 당연히 뭐 5만 불의 수익밖에 안 되는데 제가 뭐 보스턴 유니버시티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네. 뭐 4만 달러를 들 준다든가 네. 이게 형평성에 의거한 거거든. 그 아이가 뭐 얼리 디시전에서 최소한 1년은 올 거 아니냐. 네. 그 학교적인 측면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부모 융자를 해서 왔어요. 왔는데 나 이 학교 너무 재정 보조도 안 주고 그래서 난 딴 데로 전학할래 그러고 빠져나갈 수 있죠. 네. 그러면 어떤 학생이 재정 보조를 안 받았는데 워낙 많은 그러니까 재정 보조 많이 못 받아서 융자를 많이 했지만 그 다음 연도에는 제대로 줄 수 있죠. 그냥 빠져나가는 인원 때문에. 네네. 그냥 학교마다 2학년 올라갈 때 그 리텐션 레이시 다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잘 이용을 해야죠. 그걸 매니지를 해야죠. 그래서 학교에서 재정 보조를 담당하는 담당관들이 제가 보기에는 제일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렇겠는데요? 왜냐하면 그 예산에 준해서 움직여 나가야 되는 거니까 네. 되게 흰머리가 빨리 나죠. 네. 미리 예측을 해야 되니까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걸 봐야죠. 잘 알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여러 번 했던 이야기인데 재정 보조의 실패는 꼭 대학 진학의 실패다. 그렇죠. 인생이 바뀌는데 네. 뭐 주위에 그런 거 안 보셨어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학생을 하나 봤어요. 어떤 학생인데? 가난한 집인 거예요. 네. 근데 아이는 공부를 굉장히 잘해요. 네. 거의 뭐 GPA가 4.0 만점 수준이고요. 예. 근데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이미 얘는 장학생이 된 거예요. 어느 대학을 가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학생이 됐어요. 예. 그런데 집안이 너무 가난하니까 애가 생각이 또 깊어서 부모님들한테 이 부담을 주기 싫은 거예요. 그 관점에서는 효자인데. 네. 부담을 주기 싫으니까 그 전용료 얘기하신 뭐 그 몇십 불, 그 전용료도 부담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타주에 나가서 산다? 이런 생활비 부담, 이런 것들이 부모님한테 그 부담 주기가 본인이 이제 싫은 거예요. 대학에 원서를 안 내는 거예요. 불효자네. 딱 한 군데, 지가 혼자 다 판단하고, 예. 딱 한 군데, 주립대학에 한 군데에만 원서를 낸 거예요. 참 애석한 일이 많아요. 사실 그거는 자녀가 참 부모님의 형편을 생각을 해서 아이가 사실 주눅이 든 거죠. 네. 예, 그렇지만 그거를 가이던스를 해줘야 되는 건 사실 부모거든요. 학교 생활만 한 아이니까 아이들이 이런 재정 보조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전혀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도 못했고 어머니 아버지 걱정하실 거 없어요. 이거 다 학교 시스템에서 알아서 도와주니까 걱정하시지 말라고까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것까지는 몰랐고 부모들한테 부담되기는 싫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판단하기에 이 주립대학은 내가 받는 장학금으로 다 해결되니까 난 그냥 이 학교 갈래 이렇게 결정해버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직 졸업을 안 했다면 네. 그런 학생한테는 좀 알려주세요. 왜냐면 어느 대학을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대학을 졸업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당장 트랜스퍼를 알아봐야죠. 그래서 합격이 된다면 안 가도 되지만 네. 그런 사립대학들을 잘 사립대는 재정 구조가 좋으니까 네. 예를 들어서 조지타운 같은 경우도 금년에는 가정 분담금이 그런 학생은 다 제로라고요. 거의. 예, 그러니까 가정 분담이라는 게 뭐냐면 학생과 부모의 수익과 자산을 통해서 이 가정에서는 이만큼 지불을 할 수 있겠구나 해서 계산하는 부분이에요. 네. 먼저 요만큼은 본인들이 감당해라. 그러면 총 들어가는 비용에서 모든 용돈까지 다 포함. 거기서 그 가정 분담을 뺀 차액에 대해서 재정 보조를 몇 %를 해주느냐. 네. 이게 문제인데 사립대학인 경우에 특히 뭐 조지타운이라 그러면 100% 해주거든요. 근데 이 학생의 가정 분담금이 아무리 뭐 연방 공식으로는 제로라도 학교에서는 한 2,000 한 몇백 불 정도는 학생 분담금으로 기본적으로 붙이는 부분이 있지만 네. 학생이 우수하다 그러면 그것도 다 장학금으로 커버를 해주니까. 그러면 그 받는 금액의 거의 한 평균 83% 정도가 무상보조금이에요. 네. 그랜트나 스칼라십. 근데 스칼라십은 우리가 꼭 성적이 좋거나 특기생이 받는 거로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재정 보조용 스칼라십이 더 많습니다. 예, 대학에 들어가서 그 스칼라십의 이름을 찾아보면, 네네. 그러니까 학점이 2.0만 넘으면, 네. 예, 누구든지 퀄리파이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정 보조용 장학금이 많다는 거죠. 2.0 못 받는 게 더 힘들어요. 그렇죠. 그냥 시험을 안 봐야 되거든요. 2.0에. 올 F를 맞던가. 네, 권총 좀 차고 놀러 다니고 뭐 이래야. 네, 그렇죠. 예, 그 참 안타깝네요. 예. 이런 사연이 있는 분들은 지금 상담을 하다못해 차라리 그 학생이 다녔던 교회의 목사님이 이런 부분을 좀 알았더라면 차라리 전문가 상담을 받아봐라라든가 네. 뭐 가이드를 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안타까움이 좀. 그래서 이제 그 주위에 이렇게 멘토가 되게 필요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멘토의 개인적인 오피니언들이 있지만 네. 그게 이제 올바른 오피니언의 방향 제시가 돼야 돼요. 그렇죠. 예, 주위에 뭐 있는 학부모들 간에 서로 뭐 얘기하잖아요. 뭐 네. 재정구조 신청하면 뭐 합격률이 떨어진대라든 그런 설. 네네. 예, 네. 검증이 안 돼. 네. 하더라 통신대. 예, 하더라 통신들. 네. 진짜 신청하는 거예요. 근데 저 한 3건 봤어요, 제가. 금년에만. 네. 그런데 원하는 학교에 합격은 했어요. 네. 합격은 했는데, 아니, 안 받는다며? 그래갖고 재정구조 진짜 안 줬어요. 어필해도 안 나와. 예. 그러니까, 하려면 내년에 해라.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그 학교 등록 못 해줬어요. 아니, 부모님이 돈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하더라 때문에. 아. 첫째는 니드 블라인드 정책을 쓰기 때문에 미국에 네. 있는 모든 대학들이 왜냐하면 연방정부 주정부의 돈을 어떤 편견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형평성에. 네. 예, 그래서 계산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거죠. 예, 그래서 어필은 전략적인 어필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그런 거를 신경을 쓰지 않다 보니까 네. 결국은 뭐 졸업도 못하는 사태도 일어나고 참 꼭 보면 한 10 to 20% 정도가 그런 일들을 많이 겪게 돼요. 도시마다. 학비 때문에 원하는 대학을 포기하신다고요? 장학금이나 학자금 재정 보조를 자녀에게 모두 맡기셨다고요? 아니요, 그러시면 안 되죠. 명쾌하고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리차드 명 AGM 대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립니다. AGM은 미국 2,900여 개 대학의 재정 보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기초한 실시간 분석 시스템과 자체 개발한 고객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학 학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세요. 877-212-0011 877-212-0011 지금 방금 저희가 여러 가지 재정 보조에 관련된 문제들을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떻게? 있죠. 네. 첫째는
약이 나오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문제점을 아니까 그 백신이 나오는 네. 건데. 그걸 주사 맞아야죠. 예, 그러니까 건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당장 가서 약을 사는데 네. 이 돈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용각산도 아닌데 소리가 안 나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네, 근데 네. 예. 사운드리스 그러니까 포이즌이에요.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는 독이에요. 네. 예. 여기에 우리가 가장 커다란 적은 뭐냐면 재정보조는 신청하면 된다. 당연히 신청해야지. 네, 예, 예, 예. 그런데 준비 없이 예. 신청하면 네. 준비 운동 안 하고 수용하면 쥐나야 안 나요. 아, 그렇죠. 예. 심장마비 걸려요. 네, 거의 위험하죠. 예, 그렇듯이 중요한 거는 재정 보조를 신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신청이 된 자료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모르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왜? 형평성이기 때문에 네. 누구든지 그 법에 의해서 네. 그런 계산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에는 계산되는 자산이 있고 네. 계산되는 수입이 있고 네. 계산하지 않는 자산이 있고 계산하지 않는 수입이 있지 않느냐. 아니면 네. 더 계산하는 수입이 있고 더 계산하는 자산도 있다는 말이죠. 아, 네. 점점 헷갈리려고 그러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버는 돈을 대학 입장에서 봤을 때 저 돈은 계산에 안 넣고 어떤 돈은 계산에 넣고 이런 거. 그렇죠. 꼭 어떤 게 그런 이제 주로 우리가 수익과 자산을 평가하는 게 연방정부 세금 보고서. 세금 보고서. 세금 보고서를 갖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세금 보고서를 우리가 할 때 월급 받으시는 분들이 이제 인컴을 적게 보이면 재정보조 잘 받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저도 딱 당장 그렇죠. 캐시로 월급 받고. 그거는 권고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근데 W2가 나오지만 거기에 대해서 자기 봉급의 10%, 15%씩 401k를 불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심플아일에 세바일에 이런 거를 불입을 하는 게 이게 서류상에 나오기 때문에 문제예요. 네. 보이는데. 네. 근데 문제는 그게 선택사항이라는 거죠.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근데 노후 준비하려면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네. 본인은 그 돈을 먼저 학자금을 안 쓰냐. 그렇게 물을 수 있는 거죠. 노후 대책을 마련하는 것보다 애들 학자금 내는 게 먼저다. 예. 예를 들어서 네. 뉴스앤포스트에서 네. 어떤 애를 선발을 해서 장학금을 주는데 네. 걔 어려운 환경을 고려해서 주겠다. 네. 근데 부모가 401k를 갖다 1만 달러씩 넣으면서 인컴이 적게 왔어요. 에헤. 그거는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본인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근데 이게 너무 obvious하게 네. 그 W2에 보이고 그 여러 가지 그 세금 보고서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방식은 오히려 그 돈을 넣지 않고 세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네. 높은 인컴에 있었을 때 가정 분담금 계산하는 비용보다 네. 거기에 내가 이 돈을 안 넣었으면 더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세금 낸 다음에 쓸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네. 애프터 텍스 달러. 네. 예, 세금 낸 후에 돈. 네. 그만큼 가정 부담 더 올려버려요. 그러니까 본인은 넣어서 기분은 좋았어. 그래서 세금도 공제를 하고 네. 아니 연금은 쌌지만 네. 그 돈을 안 넣고 써야만 할 수밖에 없는 입장만큼 올려서 그게 다 헛수고가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불리하죠. 왜냐하면 가정 분담금이 증가한 만큼 재정보조 대상 금액이 줄어드니까 그 그렇죠. 대상 금액에 대해서 80%를 학교가 무상 보조를 준다면 나는 100이 올라가는 경우에 네. 100이 올라간 경우에 80도 잃어버리는 거니까 180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고정관념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내가 가는 길이 벼랑이냐. 그러니까 결국은 학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자녀들의 학비를 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나 내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만약에 집이 두 채가 있어요. 근데요 그 두 번째 집은 거기서 렌트 수입이 나오지만 몰개지 나가는 거랑 해서 깡통집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경우 많죠 사실. 그러면 오케이 자산적인 측면에서는 네. 그 실질적인 에쿼리 부분이 네. 우리가 물론 페어마켓 밸류를 따질지 텍스 어세스먼트 밸류를 따질지
페더럴 하우징 인덱스 밸류를 따질지에 따라서 그 자산의 에쿼리 부분을 조금 조정은 할 수는 있지만 네. 그건 어차피 자산은 자산이에요. 꺼낼 수 없는 자산. 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네. 본인이 렌트비를 받아서 학자금을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은 몰기지를 갚는다는 건 그 안에 원금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자는 세금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럼 본인은 세금도 줄이고 그리고 안에 자산도 축적을 하면서 어렵다고 할 수 있느냐. 집이 두 채인 분들은 논리가 되잖아요. 그죠? 불리해지는군요. 예, 그렇다고 네. 이제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있죠.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이제 인컴의 소스 자체가 내가 소유하고 있느냐 아니면 LLC나 이런 비즈니스가 소유하느냐에 따라서도 학교에 따라서 공식이 다르고 여러 가지 그런 대학을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야, 그리고 그거를 인컴 처리를 뭐 여러 가지 제너럴 인컴을 할 것이냐 렌트 수입을 할 것이냐 네. 그것도 네. 따질 수가 있는 거죠. 어.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문제는 몰랐어요. 모르는 것도 죄예요. 아이고. 왜냐하면 어차피 벌은 받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 2년 전의 수입을 따지고 현재 자산을 따지는 거니까 네. 우리가 사전 설계가 되게 중요한 거겠죠. 야, 그렇네요. 사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한번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나중에 발견이 됐을 때 평가 과정 중에 발견이 되면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어필을 하는 것도 사실 알아야 어필을 하죠. 모르면 뭐 할 수 그러니까 있는 많은 게 분들이 네. 어필한다는 거는 야 이거 부당하다. 나 진짜 어려운데 네. 어떡하느냐. 네. 그러니까 요즘에 양말 살 돈도 없다. 네. 할 수도 있겠죠. 미국 사람들이 그걸 알아듣나요? 네, 물론 농담이지만 네. 그렇게 해서 어렵다 그러는 게 어필이 한두 통이 들어오냐 이거죠. 그러니까 대학마다 네. 아예 거절례를 준비하고 있어요. 1차는. 거절례. 야, 이거 완전 전쟁통이네요. 네, 제가 뭐 네.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 뭐 제가 어메리칸 유니버시티하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보스턴 유니버시티 다음에. 아니, 담당자들 실수지 학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네. 예. 네. 아니 1차 어필, 2차 어필, 3차 어필 보냈는데 온 답장이 이름, 주소, 날짜만 틀리고 토시 하나 똑같다면 네. 검토가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A라는 학생, B라는 학생, C라는 학생이 네. 전혀 상황이 다른데 네. 다른 각도에서 한 그 학교에 어필을 했을 때 온 네. 답장이 이렇게 햇빛에 비춰서 창에 보면 이름만. 이름, 주소, 날짜만 틀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야. 어떤 때는 시그니처도 똑같아요. 그냥 위치도. 어차피 이미지 파일 갖다 놓은 거니까. 와,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략적인 어프로치를 해야 돼요. 네. 그것도 타이밍에 따라 달라요. 네. 이게 내가 시간이 등록하기까지 얼마나 남아있느냐. 네. 그러면 무조건 내가 모자라는 거는 먼저 융자부터 신청할 것이냐. 네. 오히려 내가 파셜 페이먼으로 나눈 다음에 어려운 상황이 보여지는 겁니다. 한 번에 못 내니까. 그러고서 내가 이제 어필을 조정하면서 뒤에서 자를 것이냐. 아니, 먼저 이렇게 있는 모자란 부분을 자기가, 플러스 론이라죠. 페어랜 론 펀드를 가질 수도 있는. 플러스를 먼저 하면서 받아버리면 부모가 주는 것도 이 재정보조거든요. 네. 어차피 융자인데 왜 필요하냐. 나올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형평성에 맞춰서 전략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우선이에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영어 잘해서 손해보는 경우도 많아요. 예? 이것도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네. 거절례를 읽어보면 네. 야, 진짜 안 되는 거보다 너무 잘 써놨거든.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학부모들이 참 그래요. 아예 영어를 못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네. 또 어설프게 영어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대처 방안이 중요하겠죠. 네네. 그러니까 대처 방안이 너무 이 가지수가 많아요. 네. 그 재정 보조라는 게 이렇게 리니어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네. 학생의 선호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거고. 네. 학생의 선호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건데.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재정 보조를 잘 받기 위해서 재정을 플랜하는 방법도 있지만 네.
아이를 학교에서 인정하고 선호하는 학생으로 바꾸는 방법도 그게 굉장히 근본적인 방법이네요. 예. 네. 그러니까 첫째는 근본적인 방법이 해결이 돼야 되고 네네.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재료가 좋아야지 그렇죠. 예, 좋은 요리사가 좋은 음식을 만든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재료가 안 좋으면 네. 아무리 좋아도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뭐 썩어도 준치다 그랬는데 네. 아니 썩은 건 썩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 재정 보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대처 방안이라면 결국은 사전 설계니까 사전 준비 방안. 사전 준비. 예, 일단 사전 준비 방안이라 그러면 이제 내가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자가 측정 방법도 되게 중요한 거죠.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그 재정 보조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 어떻게 사전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안을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병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